인도 공군이 최종적으로 한 100여 대 이상의 라팔 시리즈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계획이. 네. 그 변화가 이제 생길 거예요. 진짜 20여 년 동안 이렇다 할 공중전이 전 세계에서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경쟁을 이제 본격 시작을 이제 기획을 아마 이 시간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 기술의 완성도가 PL-15에서 아주 그냥 급상승을 한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도 파키스탄이 세계 글로벌 정치 경제 여기 화제가 딱 떠올랐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충격을 이번에 받았던 게 중국산 J-10C 전투기 이거 가지고 라팔 3대를 포함한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라팔은 5천억이고 얘네는 4천억인가요? 그리고 저 J-10C는 500억인데 뭐 10배 가까이 되는 전투기를 이긴 뭐 중국의 기술이 엄청난 거 아니냐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시기상을 보면은 네. 항상 라팔은 이제 우리 20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최근에 수출이 또 이제 원활히 되고 있다 보니까 아주 대단한 전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 한참 전에 설계되고 이제 개발되고 이게 양산 꾸준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구형.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라팔 전투기 얘기할 때 전자전 자기 보호 장비, 뭐 스펙트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걸 처음 접한 것만 해도 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스템이 개량을 해도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주력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원래 미카, 프랑스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이제 좀 진부화된 게 사실 맞아요. 반면에 이제 중국제 J-10C 여기서는 이제 엑스포트 수출이라고 해서 E가 붙는데 C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그 개량해서 배치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여기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이 사실은 2016년도에 실용화됐는데 그 PL-15죠. 이게 원래 J-20 스텔스 전투기 네. 거기 내부 무장창에 넣기 위해서 목적을 이제 자기들이 아주 주력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등장하면서 실용화되면서 이게 J-10C까지 이제 접목이 인테그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위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그 정점이 중국제 전투기는 이제 J-10C부터 그다음에 J-20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개념을 이제 다 바꿔야 되는. 진짜 이 서구 특히 이제 뭐 미국제 전투기에 뭐 육박하는 이제 실력을 이제 보여준 거죠. 아주 결정적인 이제 이번에 사건이었죠. 사태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뭐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 보니까 라팔도 4.5세대, J-10C 이것도 4.5세대 전투기라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근데 일단 전자 장비들이 네. 앞서 뭐 전자전 보호 장비 같은 거 자기 셀프 디펜스 하는 게 있지만은 그 에이사 레이더도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1세대냐, 2세대냐, 뭐 2.5세대냐. 전부 다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된 시기를 이제 이렇게 딱 그 나열을 하면은 그나마 J-10C에 들어가는 그 에이사 레이더가 더 좀 더 나중에 나온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KF-20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더 진보된 그 소재도 그렇고 뭐 탐지거리 이렇게 처리 능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 실력, 성능 차이가 아닌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팔은 이제 진보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투기가 계속 그 추가로 뭐 이렇게 수주를 받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전투기들에게 이제 밀렸다. 심지어 중국 전투기에도 밀렸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KF-11이 또 이렇게 많이 극찬이 되는 게 그 모든 시스템이 아주 가장 최근 거. 그리고 기존에 4.5세대라고 하는 거는 4세대에서 A사 레이더를 장착함으로써 0.5가 붙은 건데 벌써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그렇고 이미 그 기체 외형이 등장한 거는 이제 80년대 중반부터니까 상당히 뭐 30년이 넘었고 40년 뭐 된 그런 이제 디자인과 내부 시스템이 이제 한계가 이제 드러난 거죠. 네. 이제 근본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그런 반면에 KF-11은 이제 최신 기술을 다 넣기 때문에 그 미래가 이제 좀 더 보이는 거죠. 그러게 이게 뭐 나오는 뉴스를 봐서는 그냥 멀리서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격추시켰다고 하니까 네. 뭐 근접전 벌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장비의 레이더에 뭐 이런 미사일의 이런 우수성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이제 베트남전부터 이제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가 아닌 한 50km대 그 옛날에 이제 스페로 미사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멀리 안 보고 쏘는 미사일이 시작은 됐는데 명중률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좀 그 성과를 거둔 게 이란 이라크 항공전 때 그 지금의 이란 공군이 그 F-14A 톰캣 그 영화 탑건 2 보시면 끝에 탈출할 때 쓰는 그 전투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사거리가 보통 이제 150km대였는데 이라크 전투기, 러시아제로 프랑스제
그때도 이제 그 최초의 이제 그런 중거리 이상, 뭐 100km 이상을 이제 타격을 공중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사례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뭐 걸프전, 1차 걸프전 이후로 이렇다 할 공중전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딱 일어나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저부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공중전의 어떤 장거리 공중전, 중거리 네. 공중전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미국 중심의 대테러 전쟁은 지상 타격,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이 뭐 이란을 공습할 때도 뭐 그러니까 지상 공격용이지 뭐 공중전을 벌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중심. 압도적인 네. 공중 화력을 갖고 싸웠던 거죠, 이제까지는. 네, 그런 반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우리가 예상했던 무서울 거라 생각했던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 수호의 시리즈들 다 별 볼일 없이 그냥 격추되고 하다못해 해상에 있는 드론, 해상에서 무인정에서 쏜 지대공 그러니까 함대공이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드와인도 있지만은 개념은 함대공식으로 쌓아서 2대를 SU-30 이번에 이제 인도군도 한 대 격추됐는데 이게 상당한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 진짜 옛날 전투기다. 방어력이 뭐 현저하게 떨어지고 역시 이게 지금 시대가 다 4.5세대도 별 볼일 없다. 네. 그걸 이제 연속으로 좀 보여준 거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시아제 전투기에 별 볼일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프랑스제 라팔도 사실은 별 볼일 없다. 이 라팔 같은 경우가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겸비한 고성능 플랫폼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이 고가 다기능 기체 개념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말을 하던데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대공, 공대지 전투를 다 한 기체로 다 수행할 수 있다. 다 목적. 근데 이제 이것이 한계가 드러났다. 아니, 뭐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여러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벌써 이 기체는 20년이 넘는 그 설계 사상이 벌써 80년대 중반에 등장해서 90년대 본격 개발했고 2000년, 2001년도에 대한민국의 FX 사업에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것만 해도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가장 좀 초보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 KF-20이라고 그럼 라팔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뛰어난 겁니까? 일단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우리 KF-21도 역시 4.5세대라고 하는데 그 목표, 최종 목표는 5세대를 지향하는. 그래서 외형을 스텔시하게 일단 깎아놨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조각으로 얘기하면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기본 그 기체 개념은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게 뭐 스텔스 도료도 칠해야 되고 다시 한번 테스트도 그 집중적으로 5세대 전투기에 관련된 테스트를 아직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출발점은 5세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프라모델 만드듯이 아직 그 껍데기가 다 깎은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소위 그 저시인성, 에로라고 하는데 LO요, 대문자로. 그게 차이점이 확 나죠. 우리는 충분히 스텔스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레이더 피탐지성에서 저기 떨어지고 얘는 이제 높은 거. 얘는 그러니까 둥그런 곡선으로 그걸 피하려고 했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벌써 옛날 개념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우리 KF-21 대신 그 라팔을 선택한 인도네시아 이쪽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곤혹할 것 같아요. 이제 찾아올 거야. 다시 찾아올 거야. 다시 KF-21로 올까요? 이러면서 딱 보니까 이게 미티어가 이제 중요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죠. 네. 우리 기본적으로 KF-21 블록원에 그게 주력 무장이잖아요. 그 미티어라는 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그러니까 중장거리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확인이 됐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 이라크전에서도 그 제한적으로 150km 이내에서 확인됐는데 세월이 흘러서 또 다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장거리 미사일의 중요성이. 진짜 좀 울면서 왔으면 좋겠네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라파 2차 발주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계약을 하려고 한다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보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발주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뭐 인도네시아라도 뭐 프랑스를 좋아하니까 거기 대통령이 그러니까 파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추가 발주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도 공군이 지금 뭐 이 라팔 M이라고 함재기도 26대 또 발주를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00여 대 이상의 라팔 시리즈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계획이. 네. 그 변화가 이제 생길 거예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라팔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 기체 자체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40년 전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 걸까요? 시스템이 라팔 시리즈는? 그 안에 뭐 스펙트라도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강조를 했는 게 벌써 제가 보고 현장에서 뭐 출장 가서 들은 것만 해도 2001년, 2년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그 시스템이 이 항공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는데 그 유효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별도로 어쨌든 J10C 네. 이 성능을 보면서 중국의 이 방산 기술, 무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시점을 중국 해군이 이제 자기 자체 항공모함 처음 이제 공개를 해서 대대적으로 막 대만을 쳐들어가겠다고 최초에 얘기했던 게
2012년 8월 달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서 동시에 대만에서는 이제 초음속 대한미사일로 그걸 격파하겠다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여름이었어요. 8월. 그럼 그로부터 지나면서 이게 성숙된 거죠. 기술이 계속 우습게 봤는데 대표적으로 뭐 중국제 전차 고장이 잘 난다. 이제 그런 뭐 대회에서 이제 그것만 이제 얘기했었는데 항공 분야가 이제 상당히 급성장한 거를 이번 기회에 이제 확인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뭐 미국과 지금 관세 문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뭐 바이든 정부 직전까지는 어디서 기술을 미국 가서 기술을 훔쳐온다든지 항공 분야, 항공 우주 분야죠. 그다음에 서유럽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기술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판매한 나라가 뭐 이태리, 뭐 프랑스라든지 그런 이제 유럽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들을 자기네 원래 그 러시아 전투기 기술 사상에다가 다 접목한 거죠. 훔친 기술, 사온 기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점이 이제 J-10C부터 그다음에 J-20도 이제 이게 알 수 없는 게 미사일은 이제 뭐 PL-15를 달았으니까 주력 무장으로. 그래서 뭐 공대공 미사일도 PL-12까지는 이제 좀 대등해요. 미국제 그 미사일하고. 뭐 미국의 암라급이라든지. 네. 근데 15에서는 이제 앞서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용화를 못하고 이제 개발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격차가 생기는데, 물론 이제 저 영국으로 가면은 엔비디아사의 미티어가 있죠. 200km짜리 이상. 우리가 그 미티어를 도입한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좀 다행이면서도 좀 마음이 급한 게 KF-11 블록 1 그걸 이제 다들 우습게 얘기했는데 뭐 지상 공격을 못 한다고 하니까 40대고 발주한 게 이게 빨리 하루빨리 도입이 돼야 아마 차질 없이 우리 양산 계획에 차질 없이 내년 말에 생산 배치를 빨리 해야만 그나마 우리 서해안,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서해안에 중국 상대로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J-10C를 겨냥한. 뭐 J-20도 날라올 수 있고 뭐 J-16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꾸로 이제 이게 KF-11 블록 1이 상당히 중요한. 이 지상전은 못한다 하더라도 공중전에서라도 뭔가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으니 미티어 그냥 미사일. 당장 뭐 인도, 파키스탄,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 그걸 공중전이 첫 번째니까. 그렇죠. 그래서 KF-15 블록 1도 이제 다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반대로 지금 프랑스의 이 라파를 중심으로 한 이 군수 산업, 방위 산업은 지금 상당히 난처할 것 같아요. 이 수출이라든가 다른 데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근데 반면에 그 제작사 다소, 나파를 제작한 생산하고 다소사는 좀 일시적인 수출에 대한 게 이제 뭐 어느 정도 포화 상태예요. 좀 사갈라들은 다 예약을 지금 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돌아서서 이제 실망, 그것보다는 야, 우리 차세대 전투기 계획이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이제 안 되니까 지지부진했는데, 근데 영국은 이미 출발을 하고 있고 한 발짝 더 차이 잘 됐다. 어차피 차세대 전투기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계기로 돈을 왕창 받아내자.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좀 즐거운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수출 그거 이제 지켜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차피 라팔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닥다리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제 명칭으로 해서 FCAS, FCAS. 근데 이게 최근 뉴스에 보면은 공동개발국이 뭐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탈퇴하겠다. 아주 뭐 전통적인 그 서로 뜯어지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투기 개발할 때. 그래서 이제 또 독자 개발로 이제 갈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계기가 차세대, 그게 이제 6세대를 지향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프랑스의 5세대 전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스텔스. 네. 거기에 이제 더 이제 집중해야 되는 아주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프랑스의 다소사한테, 그다음에 프랑스 공군도 이거 이제 라파는 이제 됐어. 그만 사고 이걸로 빨리 개발비를 더 넣어야 돼. 근데 어쨌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의 텀이 있을 건데 네. 지금 KF-21 유럽 수출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에게는 좀 호재가 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유럽은 워낙 그 K방사에 대해서 경계를 또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자리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걔들이 스스로 방어막 법적인 걸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보다는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서남이 아니라 거의 서남 지역이죠. 전쟁하는 곳은 지금 했던 곳은.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확실하게 시장 확보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필리핀이 말로만 KF-12 블록 1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과 4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죠. 쟤들이 무슨 우리 블록 1을 사간다고 과도한 거 아니야? 했는데 과도한 게 아니죠. 가까운 나라에서 적정한 금액에 빨리 발주를 해서 가져와야 돼요. 네. 바로 앞에 중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투에서 어쨌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라팔의 이 뭐라 그럴까 성능이랄까 이게 좀 드러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쨌든 호기가 온 거는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시장을 제외하고 남은 시장에서는 이제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세일즈를 할 수 있는데 그치. 이게 지역 그 서로 나눠져 있어요. 이 판매 일종 판매권이라 할 수 있는 게 서유럽은 원래 자기들이 그 드세고 아프리카가 J10C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 원래 1대1로 해가지고 워낙 이쪽 개발 뭐라 그러죠? 이 저성장 국가들 네. 이쪽에 영향력이 크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제 전투기가 좀 이렇게 수출이 되던 적이 80년대 말하고 90년대였는데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인 뭐 짐바브웨, 뭐 탄자니아 이런 나라에서 현재 중국제 옛날 구형 J7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명분이 없었어요. 교체할 명분과 돈을 쓰기 싫었고 그래봤자 뭐 규모가 각 그 나라의 중국제 전투기 사용한 나라가 뭐 20대 규모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딱 보고서 아마 최소 대수를 사겠다. 파키스탄에 판매한 걸 우리도 사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이에요. 나이지리아도 포함해서. 아, 그래서 우리는 중동의 이제 혼재된 시장이죠. 뭐 서유럽과 미국, 뭐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혼재된 중동 시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동남아시아. 그렇게 해서 좀 자기들이 뭐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제 되는데 KF11에 대한 확실한 그거는 이제 보장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 네. 하긴 뭐 다 보니까 이게 저 정책 금융들 팔면서 다 금융 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라 네. 그 경제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중국제 자주포, 그다음에 인도군은 한국의 K9인가요? 그 네. 자주포 이것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뭐 성과가 뭐 우열이 드러났다 뭐 이런 뉴스도 간혹 보이더군요. 이거 뭐 우리 희망입니까? 기대에 섞인? 약간 좀 과장된 것도 있고요. 그래요? 아주 이런 공중전처럼 아주 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지형, 땅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 전술에 따라서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주포라는 게 어지간해서는 뭐 사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한쪽에 우세가 있었다. 그걸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게 좀 수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출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그래서 약간 이제 업체 중심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뛰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주전은 지금 아주 확연하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이런 한국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 무기에 대한 성능, 이 효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죠. 2차 대전 이래로 이 무기 도입한 나라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어떤 전쟁의 승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원래 제작국이 그 했던 것보다 개발했던 개념보다는 뭐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뭐 라팔이 프랑스군이 운영했다면 좀 다를 텐데 이게 도입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재밌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파키스탄 공군하고 이제 인도 공군이 지금이 4번째 공중전에 미사일로 쏴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쟁 지상군 포함해서 해전 포함해서는 뭐 지금 4번째는 아닌데 더 그 이상 숫자가 나오는데 차례가 1965년도 1차 그 공중전이 있었어요. 그때 미사일로 사용해서 단거리. 그다음에 2차는 1971년. 그다음에 이제 3차가 2019년 한 대씩 뭐 이렇게 붙어서 싸웠던 거. 그리고 이번에 4번째인데 전체 그 승률은 항상 파키스탄 쪽에 있었다는. 인도군은 뭐 1971년도에 한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 한 4대 정도 격추한 게 다예요. 그래요? 네, 근데 파키스탄 공군은 거의 뭐 50여 대 이상을 그 네 차례 공중에서 다 격추했다. 그럼 거의 10배 이상의 어떤 그 파괴력을 파키스탄이 오히려 가지고 있네요. 오히려 인도가 더 강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정서적으로 보면은 좀 인도의 그 정신력이라 그럴까요? 군사에 대한 정신력은 좀 파키스탄보다 못한. 그러니까 조종사들의 능력, 그 실전 그 전투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 시중에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그 좀 그 인도를 아시는 분들이 평가하기를 서방 측의 어떤 그 파일럿 조종사에 대한 어떤 멋있는 그런 거 그런데 치중 홍보. 그러니까 서유럽식의 또 홍보. 뭐 선글라스 끼고 뭐 멋있게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아니 근데 탑건 그 영화를 봐도 보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그 비행 훈련을 시키느냐, 작전 훈련을 하느냐 이게 다 기름값에다가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 공군력이 항공력이 진짜 열심히는 해요. 물론 이제 저번에 좀 안타까운 뭐 오폭 사건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훈련을 진짜 아주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인도는 좀 덜하는 편이고, 근데 파키스탄은 자기들이 이제 전술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지만은 숫자상으로 이제 뭐 땅도 그렇고 밀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전술 그 고안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나라.
JTNC 20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안했던 거예요. 전투기가 고성능 전투기가 뭐 기껏해야 JF-17이라는 좀 한 단계 JT보다 약간 떨어지는 중국제 전투기를 이제 한 200대 이제 겨우 최근에 보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투기 종류의 성능을 이제 좀 불안감이 있었죠. 네. 그거를 이번에 중국제 JTNC를 PL10으로 써서 이제 극복을 했다. 자기들이 스스로 불안한 거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제 전투기에 좀 우습게 봤던 게 이번 기회에 조금 가라앉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제 전투기도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성능이. 네. 최근에 전투기로 인해서. 예. 그러다 보면 또 6세대 전투기 예고한 대로 그 미국과의 경쟁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얼마나 또 괴물 전투기가 나올지도 중국도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6세대는 서로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로 좀 도입돼요. 양쪽 다 확실하게 실전 배치됐을 때 평가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6세대는 좀 보류를 하고 기존에 이제 5세대가 이번에 PL-15 미사일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주 무장으로 탑재하는 J-20 스텔스 전투기가 과연 어느 작전 환경에서 어떻게 무섭게 나올지 그거는 이제 좀 새롭게 부각이 됐어요. 이게 미사일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이 발사되는 순간 이 기체가 받는 충격 뭐 여러 가지 이게 엄청난 기술인가 보죠. 그 장착시키는 게. 아니 그 뭐 탑재해서 이렇게 투발사하는 거는 쉬운데 이게 이제 액티브잖아요. 자기 있는 그 미사일 앞에 있는 그 시커에 있는 레이더 가지고 가야 되니까. 물론 관성 항법으로 중간까지 갔다가 지금 이 PL-15가 위성 데이터 링크를 받아서 정보를 수정해서 그러면서 그걸 또 다시 발사한 전투기에 보내고 또 발사한 전투기에서 다시 또 수정 정보를 보내서 양방향 데이터 링크.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전례 없는 지금까지는 이제 실전에서는 없었던 그 새로운 이제 그 기술이 그대로 이제 실전 사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도 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PL-15가 그전에 그 중국제 미사일하고는 좀 다른 거를 인식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경부하기 위해서 언론에 좀 흘린 게 많았어요. 이거 앞으로는 이게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전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항공 전력이 이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그 군이 미공군, 미해군, 미해병대인데 그 중에서 미공군이 지금 급하게 됐어요. 왜냐? 미 해군은 이 위협을 정확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미 해군 함재기들, 항공모함에서 이제 운영하는 함재기 중에 슈퍼호넷 전투기, 그러니까 FA-18EF죠. 그 블록 3라든지 기존의 블록 2의 후기형 여기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드디어 운영을 실전 배치를 한 게 최근에 저희 디펜스 타임즈에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5월 3일 날 확인을 했어요. 네. 봤어요. 사진 찍었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AIM-174B 장거리 미사일을 운영을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부대에서 주둔한 미군의 함재기에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걸 공개한 거를 이제 봤어요. 네.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럼 이제 미 해군은 일단은 급한 대로 이제 불을 끄는 거예요. 그것도 사거리가 뭐 200km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뭐 격추되거나 밀리지는 않으니까 미 해군이 극동에 와 있는 미 해군 함재기들이. 네. 근데 미공군은 그 차세대 공대공 중거리 이상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260평 AIM 뭐 260평이라는데 그게 개발하고 있다는 게 발표된 지가 한 7, 8년 되는데 아직도 실용화를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게 이제 위험이 증가하면은 미 해군에서 먼저 도입한 그 174B형 그 미사일이 이제 공군에도 쓸 가능성이 이제 급하면은 같이 서로 이제 무장을 이제 서로 그렇게 급하게 되면 쓰니까 사용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급한 대로 불을 이제 끄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이제 KF-11 블록 1이 내년 말부터 이제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부대에. 네. 그리고 이제 미티어를 이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1년 반은 공백이죠.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그렇군요. 빨리 이 도입이 되고 실전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부가 이 극동에서 이제 우리 한국 공군하고 주일 미공군이나 미해군, 주일 미해군에서는 급한 불을 이제 끌 수 있는 게 이제 시작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인도 파키스탄 그 공중전에서는 뭔가 소홀히 한 게 그러니까 미티어 미사일이 이제 있다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의심이 가는 게 생산한 걸 인수를 제때 못 받았나? 이제 그런 이제 의심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랫폼인 나팔이 그 역시나 뭐 미국이나 러시아도 그렇지만 중국도 그렇고요. 자기 그 원래 그 원산지에서는 성능 그대로 유지하는데 수출할 때 조금씩 뭔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로 그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조금 틀리다. 근데 좋게 얘기해서 인도 공군이 요구하는 대로 성능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뭐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그게 나쁜 말에서는 다운그레이드 됐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참 만만한 게 아니네요. 이 네. 무기 관련해서도. 아, 그러니까 결국 앞날을 보고 이게 좀 더 이렇게 확장성이 있게끔 뭔가 더 개선할 수 있게끔 뭔가 시작이 돼야지 요만큼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바로 이번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인도가 좀 저기 방심한 거죠. 하긴 경제력 규모로 보면은 파키스탄이 게임이 안 되죠. 네. 못 사는 나라죠, 파키스탄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은 사실 그 인정은 세계적으로 하진 않지만 170개 이상의 그렇죠. 핵무기를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국가로 예.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계속해서 ICBM, SLBM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왜 북한처럼 막 막지를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이제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전쟁 할 때처럼 뭐 1947년도, 8년도 이때인데 다 비슷한 시기에 전쟁들을, 독립전쟁들을 다 겪었어요. 파키스탄도 그랬고.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이제 남북한 전쟁이 이제 있었지만은 뭐 대만도 그런 뭐 1949년대 쫓겨나는 대만으로 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 한반도는 일본 때문에 상당히 미국이 중요시하는 지역이 됐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56년도 수에즈 분쟁 때 그때부터 이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서방 측이 다 인식을 했고 그때 67년도 3차 전쟁이 있었고 중동전이요. 4차 중동전은 아주 뭐 대리 전쟁이었고. 그래서 관심을 이제 그런 지역을 많이 갖죠. 뭐 나토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그 대결이 시작된 곳이니까 냉전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볼 때는 나토 지역, 서유럽 중심으로 지금 동유럽까지 나토 지역이지만 한반도 지역, 동북아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인도도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뭐 비동맹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동맹을 맺지 않은, 군사력 동맹을 맺지 않는 거는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제3국가 지역, 뭐 색깔로 말하면 회색지대, 어느 한쪽에다 안 속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전에는 지금의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인도나 중국 경제가 미국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발전한 거고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하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서방 측에서는. 네. 물론 이제 영국의 어떤 종주국 영국은 또 자기들 원래 전통적인 교류가 있고 뭐 수출 그런 게 있었지만은 뭐 유학도 많이 보내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쟤는 나하고 친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무슨 국제회의 하면 나를 이렇게 동맹 같은 거 나쁘다.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파키스탄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파키스탄은 그 예전에 군사 원조를 많이 하는 친미 국가였다가 아프가니스탄 이제 들어가면서 그쪽의 지역의 기지가 또 거점이 필요하니까 그 마지못해 이제 군사 원조를 또 이어가죠. 그러다가 2021년 8월달에 철수하면서 이제 버려요. 파키스탄이 이제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흐름이 있는데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파키스탄은 이제 쓸모가 없는 이제 나라가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2021년 8월 이후에는 아니 중동에서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뭐 우크라이나 그거 지금 가라앉히고 중국에 집중하고 남북한 한반도 지금 거기에 신경 써도 지금 뭐 힘이 모자랄 판인데 이건 이제 일종의 좀 감시를 뭐 위성, 정찰 위성이라든지 감시를 덜 하는 지역. 뭐 예전부터 좀 그렇게 감시를 좀 제일 마지막 지역.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할 때 말을 하기를 한 3달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좀 공교롭게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저한테. 앞으로 핵전쟁은 어디서 발발할 거로 보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전혀 얘기를 못하고 아마 인도 파키스탄에서 핵전쟁이 날 거다. 왜냐? 전통적인 서방 국가들이 관심 없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대한 사람들이 뭐 대체적으로 죽거나 말거나 뭐 좀 그런 게 있다. 전통적인 그 배경들이 다 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워낙 이 종교적인 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좀 비이성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논리가. 그리고 이제 인도가 힌두교잖아요. 이게 서방 측의 그 종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뭐 카스트라 제도인가 이렇게 등급 있잖아요. 그게 또 전혀 아니잖아요. 뭐 공산주의도 있지만은 이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시나 이렇게 뭐 정찰하는 게 그쪽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쟁이 났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핵전쟁이 나도 이게 서남아시아잖아요,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미국도 나서서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지만은 가장 그 우선 지역에서 진짜 막아야 되는 지역에서 맨 마지막 등급. 그러니까 핵 보유국 중에서. 네.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 150여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시리아도 붕괴됐고 뭐 이라크도 이제 붕괴돼서 서방화됐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자기가 겪었던 4차 중동전 때 거의 망할 뻔했었거든요. 그게 그 전후로 해서 핵무기가 이제 등장해요. 자기가 이제 끝에 가서 죽지 않으려고 들어오면 터트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완전 최후의 수단. 근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인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가 뭐 전술핵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략 핵만 지금 있는 게 개념이. 아, 그래요? 전략 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판에 망하기 직전 아니면 망하지 말아야 할 때 쓰는 무기지 이게 뭐 파키스탄이 말하는 공격을 하는 파키스탄이 말하는 지역적인 뭐 전술핵은 아니래요. 근데 반면에 이제 파키스탄은 전술핵이 또 분류가 돼 있고.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는 핵과 관련해서 뭐 강국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감시라든가 아니면 뭐 의심, 불신 이런 것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핵 관련된 기술을 뭐 이렇게 유포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국제 사회로부터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아, 이쪽에서 갔다. 그 칸박사인가 해가지고 아예 가서 만들어줬다.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심증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었죠. 최근에 뭐 여러 보도에서 몇 년 전에 확인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조를 했다. 북한 핵 개발에. 뭐 돈을 받고 팔든 간에. 아니, 국가 간에 이제 좀 친하기 때문에 뭐 파키스탄, 이란이 북한하고 친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위험한 국가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뭐 민간인도 교류하는 이런 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군사적 입장에서는 저긴 친북이다. 친북. 예, 아주 전통적인 핵무기 개발 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북한은 파키스탄한테 뭐 탄도탄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이란한테까지 제공하고 서로 수합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번 그 공중전을 보면서 뭐 몇 차례 전쟁은 또 있었지만은 뭐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그 지역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그러게 여기서 만약 전쟁이 터진다 해도 뭐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통적인 중동 지역이고. 예. 중동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미국이 개입했죠. 예. 예. 그렇군요. 이게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뭐라 그럴까 관심이 덜하고 또 그만큼 감시도 덜하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근데 서로 170기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핵무기도 여러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성자탄 무슨 뭐 해가지고 이 수준들이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그렇게 뭐 대단치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국이나 프랑스도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특히 뭐 영국은 미국의 이제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특화시킨 게 아니라 프랑스도 거기서 이제 파생된 기술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공식적인 기술을 받아서 또 완성한 것도 있고 그럼 뭐 프랑스의 뭐 또 군사 기술이 뭐 전적으로 프랑스가 100%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절 때 비공식적으로 또 미국을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거쳐서 받은 게 또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특이한 점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 일반적인 북한이 갖고 있는 수준의 그 핵무기들. 네.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든지 뭐 전략핵이라도 뭐 이제 그 파괴력이 더 큰 건데 그게 뭐 러시아나 뭐 미국 같은 수준의 아주 정밀도가 높은 뭐 파괴력이 아주 뭐 한 번에 빵 터뜨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언론에서 분류할 때 말 그대로 그 무기 자체도 좀 하위급으로 보고 있죠. 아, 핵무기라 하더라도 같은 핵무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제도 그렇게 높게 고성능으로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고성능이나 아니나 뭐 몇 개만 저기에도 우리 다 죽는 건데.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대표적인 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처음으로 그 전쟁이 벌어진다면 인도 파키스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막을 길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벌써 이게 1947년도 이후로 전쟁을 마치 중동 전하고 거의 비슷한 그 횟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시리아가 한참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공중전을 이제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비슷한 것처럼 이쪽은 한쪽 세력이 지금 이렇게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중동은 이제 시리아가 거의 소멸돼서 그냥 그 반군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소요가 이제 당분간은 없는데 이쪽 지역은 거의 대등한 수준의 공군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파키스탄은 완성이 됐고 더 나갈 것이고 더 나가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경쟁을 이제 본격 시작을 이제 기획을 아마 이 시간에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갖고 이제 4.5세대 갖고는 이제 안 되는구나. 안 돼. 5세대로 바로 가자. 그러면 이제 인도는 러시아 푸틴한테 달려가서 실무자들이 그 Su-57 어떻게 빨리 안 돼. 근데 러시아도 Su-57은 몇 대 지금 없는데 그럼 여기서 Su-57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간단히 탑건2에 마지막에 그 탐 크루즈가 도망가는데 쫓아온 전투기 있잖아요. 그게 Su-57.
묘사한 게. 아. 근데 다 격추를 하죠. 타격치잖아요. 그 호넥신가 그 구닥다리 F-14, 톰캣. 탑캣. 예. 그 영화니까 그런데 그냥 쉽게 이제 뭐 이렇게 보시려면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SU-57을 이제 인도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인도의 어떤 그 국방 사상이 그 종국에 궁극적으로는 자국산 전투기들을 이제 개발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이제 중국산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인도산 자국산 전투기가 테자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지부진해요. 배치도 그러고 뭐 개발도 그동안 20년은 넘게 걸렸고. 그래서 그걸 빨리 이제 그것도 극복을 하고 일단 옆을 하나에 쳐버리고 자기들 자국산의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기획을 이제 올해 1월달에 승인을 했대요. 그게 이름이 암카. 암카라는 이제 AMC, 암카라는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본격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돈을 이제 쏟아붓겠죠. 네. 인도도 상당히 우주항공 쪽으로 기술력이 되게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투기 개발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가 보네요. 그건 또 별다른 세계죠. 그런 거 보면 또 우리가 또 대단하네요. KF-21. 우리 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또 파키스탄은 그거에 또 대응해서 또 중국으로 달려가서 이제 인도는 이제 푸틴한테, 파키스탄은 이제 시진핑한테 달려가서 그 J-35 저번에 주하이 에어쇼에서 작년 11월 달에 공개한 거 그거 빨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휴전으로 해서 재래식 충돌이지만 휴전으로 해서 가라앉으면 그 다음 준비하는 거는 5세대로 이제 다 넘어가겠다. 네. 그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 전투기로서의 5세대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어쨌건 그 이 전투기의 중요성이 드러났잖아요. 이 전폭기로서 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뭐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미국이 검은 백조인가 뭐 있잖아요. 그 비원비 폭격기. 네. 그러니까 91년도 걸프전 이래로 뭐 코소보에서 뭐 일방적으로 격추한 몇 가지 사례는 미국이 있는데 진짜 20여 년 동안 이렇다 할 공중전이 전 세계에서 없었어요. 그리고 강조된 게 그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지상 정밀 타격, 온갖 종류의 유도 무기들, 폭탄들, 미사일들. 그리고 또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공대공 전투보다는 지금 4년 동안 지상 공격 무슨 활공폭탄을 쐈는데 떨어뜨렸는데 해서 뭘 다 폭파시켰네 아니면 지대지 미사일 쏜다든지 그럼 지상 공격하는데 맞춰 있잖아요. 트렌드가.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딱 터지니까 아 역시나 변함없이 공대공 전투가 중요한데 2차 대전 때처럼 뭐 서로 붙어가지고 꼬리 물고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50년대 이후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전에서 적기를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보이는 거리에서 미사일 빵 로켓탄 쏘듯이 이렇게 쏴가지고 격추하는 시대도 이제 지났고 아예 멀리서 조기용무 통제기, 뭐 전자전기, 데이터 링크 이런 거 가지고 멀리서 원거리에서 쏘는 거. 그러니까 150km 이상이죠. 근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탑건을 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아니 멀리서 돌아오면 왜 그 유도탄 같은 것들로 방어 체계들이 있잖아요. 왜 못 막나요? 아니, 탑건 트위스도 막 이렇게 막 뿌리면서 막 뿌리면서 예. 그다 결국 맞지만은 다 소모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일어나긴 일어날 수 있는데 지역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넓은 땅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 영토에서 장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쏴서 그냥 국경을 미사일이 넘어가서 그냥 때리는.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라크 전 때 F-14A 톰캣이 이제 그런 면모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게 두 나라가 그 당시 80년부터 88년도까지 뭔가 언론 보도가 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서방 측이 나중에 전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전쟁 그 과정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했었죠. 제한적인 보도가 이제 수집돼서 뭐 책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확연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전 딱 당장 생각하는 게 KF-21 불러고 빨리 하루빨리 미터 미사일 달고 빨리 배치. 안 그러면 우리 바로 앞에 중국이 있는데 우리 더한데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아무리 전투기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 그 중장거리 그 사거리에서 밀리니까 멀리서 쏘는데 우리는 미사일이 거기까지 안 도달하는 거잖아요.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는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도 있지만은 그런 장거리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는 있는데 그거를 달고 플랫폼에 달고 날아가는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전투기는 한국 공군에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저 중장거리 딱 저 배치된 J-10C하고 우리 한국 공군하고 지금 붙었다. 공중전 붙었다. 우리는 다 일단 격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종합 전투기 때문에 공격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살아남을 수는 있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뭐 전자전기는 뭐 미군이 이제 지원을 이제 들어오니까 그 EA-18C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경보 통제기가 있으니까 4대. 그래서 이렇게 뭐 또 미군의 어떤 주한 미군의 또 자산 감시 자산들이 미리 그 경보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지만은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공격할 수가 없네. 멀리서 200, 피하기만 하지. 200km 거리를 과연 지금 시기에 과도기에 들어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 1년 반은 이제 그게 이제 방어적인 이제 수세, 공세가 아니라 수세적인 면으로 이제 좀 이제 조마조마 기다려야지. KF-15 블록원이 빨리 배치되라. 미사일 대량으로 들어와라. 발주한 들어와라. 다 계약은 맺었으니까. 아마 그거를 아마 홍보를 방위사업청이나 공군에서 크게 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게 다 충격적이었겠네요. 각 나라들마다. 사실 무기 솔직히, 시스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중국제 전투기나 미사일을 그렇게 대단치 않게 봤는데, 얘네들이 어느 일정 부분 이게 넘어서는구나. 정점에서 넘어서는구나. 그래서 그걸 저도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전폭기, 핵무기가 뭐 170개씩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ICBM이라든가 이런 어떤 미사일 형태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미국의 핵전폭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그 필요성, 아니면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뭐 드러나는 게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드론이 이제 완전 대세였기 때문에 전차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다른 무기 체계 뭐 이스라 만하다 했는데, 결국은 1차 세계대전 이래로 무기의 종류, 그러니까 장르라고 그러죠. 뭐 일반적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드론 얘기만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 레이저로 지지냐, 무슨 뭐 이렇게 전파로 교란하느냐, 뭐 광섬유 드론이 오는데 그건 못 막는다, 뭐 어떻게 끊어야 된다, 뭐 이상한 뭐 대책들이 많이 나왔죠. 4월 말까지. 그다가 5월 7일 딱 보니까, 아이고, 또 무기 체계 또 늘어나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량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돈인데 그 미티가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산 공대공 미사일 지금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것도 개발을 빨리 완성해서 대량 배치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또 다른 불안 요인, 위험 요소가 또 등장을 한 거예요. 전통적인 무기에서 하여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바로 다가올 줄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종류가 장만에 대한 물건 더 늘어난다. 돈은 더 들어간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 그 인구는 병력은 줄어드는데 무기 살 건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새로운 과제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경제력의 차이가 네. 역시 또 군사력의 차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사실 중국과 인도 이번에 그 카슈미르인가요? 네, 예, 그 분쟁 지역. 여기가 그 상당히 그 진정한 화약고라고 얘기하는 게 핵을 가진 세 나라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요. 인도, 파키스탄, 중국. 그래서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은 중국과 뭔가 좀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깝죠. 예, 1대1로를 통해서도 네. 그렇고요. 근데 이 인도 같은 경우는 분쟁 때문에 막 전투도 벌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이 중국과 인도 간의 이 무기,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경고음도 있던데요, 이번에. 근데 그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뉴스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중국이나 인도 측이 이렇게 서로 충돌이 몇 차례 있었는데, 바로 핵전쟁을 갈까봐 중국이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군사대국이면서 핵대국이잖아요. 네. 인도한테. 그러니까 몽둥이 싸움을 하잖아요. 아니, 총도 안 총 놓고 몽둥이 갖고 싸우고 격투하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상승작용을 처음부터 억제하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군요. 네, 그게 특징이잖아요. 인도하고 중국의 국경 분쟁은 그걸로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냥 총 놓고 몽둥이. 사람 죽이는 거, 살상 무기는 빼놓고. 네, 직접적인 현대 무기는 빼고 옛날 원시적인 몽둥이, 아니면 주먹으로 격투기, 벽돌 들고 뭐 때린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국면이 이제 인도 파키스탄으로 또 바뀐 거죠.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또 중국보다 더 심한 이제 그 어떤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는 숫자는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우발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뭐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죠. 근데 강대국 전통적인 미국은 나 지금 거기 신경 쓸 거 못해. 빨리 알아서 끝내. 지금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강대국들은 벌어지면 서로가 공멸한다는 걸 아니까 정말 그 방어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그 외의 나라들이 문제네요. 작은 나라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도 파키스탄이 관심 지역에서 맨 마지막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도 툭하면은 이란 핵시설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핵을 사용해서라도 그 모든 걸 파괴시키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쪽도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전 내부 시스템을 보면은 물론 이제 막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습이라는 게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서방 국가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겠다 그런 생각은 이제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런 지역의 인도 파키스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이제 압박해서 윽박질러서 못 만들게 보유를 못하게 해야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강하게 헤즈볼라나 이제 하마스를 이제 물론 이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걸 또 몇 배로 이제 해주고 해서 완전 그걸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티 반군도 잠재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란을 그냥 그 땅에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게 핵무기도 없이 그냥 거기서 있으면은 나 공격 안 할게. 그냥 그 정도로 있어.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근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후티 반군까지 미국이 공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 봐서는 많이 이제 가라앉았고 그거를 많이 잠재우려고 이제 하는 게 어떤 좀 조금씩 이렇게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은 좀 방치를 했어도 중동 쪽에서 만약에 다른 뭐 중동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우디가 됐든 뭐 이란이 됐든 뭐 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핵무기를 이제 못 갖기는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건을 내놔야죠. 5세대 전투기를. 대신 이거 가지고 만족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끝끝내 반대를 하니까 자, 거기서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전투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국이 주도하고 개발하는 GCAP.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아직은 덜 그 진전도가 낮지만 한국의 KF-21 블록 3.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실제로는 아무 소리 나온 적이 없는데 KF-21의 어떤 엔진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좀 잘 드러나지 않은 어떤 기술을 제공한 게 물론 이제 감시 통제도 있지만 섞여 있지만은 뭐 카이 사천 공장에 또 기술자들이 나와 있고 로키드 마틴 절충 교육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용도도 있는 거죠. 대신 이 물건 쟤네들을 만족시키려면은 F-35는 안 되겠고 그거 비슷한 좀 밑에 한국 거 그다음에 영국의 GCAP 그걸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러시아제나 중국에 가지 마. 영국제, 한국제 있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말씀들을 드렸지만은 우리 KF-21이 진짜 기대가 되는 게 뻥이 아니라는 거죠. 국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대만에서 뭐 5년 동안 23조 원어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 뭐 특별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협상, 이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항하는 또 자국의 이 무기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 규정, 미국의 국방성이나 이제 국무부에 미국에 이제 내부 규정이 있는 게 고성능 진짜 자기들이 그 아끼는 무기는 수출하지 마라. 네. 대표적으로 최근 또 외신을 이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이제 인수받기 시작하는 그 대잠수함 헬기 MH-60R 로키드 마틴 건데 이거는 뭐 저 해군의 대잠 헬기 중에 끝판왕이에요. 이거를 거부했어요. 근데 이걸로만 거부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 그러니까 일본에는 판매하는데 대만에 못 준다고 하는 게 E-2D 호카이 조기경보기는 두 가지는 못 팔겠다. 그거는 무역 관련돼서 필요 없다. 이거는 못 판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대만이 접수되면은 이 말 그대로 미 해군의 주력 무기가 기술이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거절했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군이 이제 발주했다는 게 주로 그 소모성 탄들 쏘면 없어지는 거. 미사일 종류. 뭐. 아니면은 만 상륙했다. 이거 점령 나갈 것 같으면 이제 미국이 뭐 특수부대가 주도해서 들어가서 그 탄약고 들어가서 다 폭파 시킬 수 있는 의도적으로 폭파해서 없애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투발성 무기들. 그 중심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전차는 이제 M1A2T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나라별로 다 다운그레이드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뺏겨도 분해해도 뭐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없게끔 미국제하고 미국의 육군이 사용하는 거는 좀 다운그레이드 성능이 밑에 기술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 하위 그 전차를 이제 108대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뺏겨도 일단은 타격이 없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한테도 준 게
그 M1A2 뭐 다운그레이드 M1A1 그건 뺏겼잖아요. 특히 실내로. 네. 그래서 실제로 뺏겼고 그래서 러시아가 뭐 전시회 모스크바 뭐 광장이 뭐 최근에 또 공개했었고 그런 종류의 무기들을 발주했고 판매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핵심 무기는 거절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무기 개발하게 되면 먼저 우리 자동차 뭐 뜯어가지고 분해하면서 그 상대 경쟁자의 어떤 기술을 빼온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무기도 그렇게 분해하면서 배우는 건가 보죠? 역설계라고 합니다. 역설계. 예, 역설계. 거꾸로 정비 분해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그러니까 조립해보고. 그 분해할 수 있는 제품을 건네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 근본적으로 또 이제 치고 올라오죠, 따라오죠. 그래서 중국이 앞서 우리가 말씀 이제 나눈 대로 서방제 기술을 많이 이제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많이 이제 갖다가 놓고 다 제대로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발전을 이제 급속도로 이제 최근 10년 내에 엄청나게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중국 미사일인 PL-15, 그다음에 프랑스 미카 이것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중국이 승리한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제 국산이죠. 아주 네. 완전 자기네 단독. 그거하고 이제 딱 이 중국산이 더 사거리도 길고. 예, 성능이 확인된 거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걸 접할 기회가 많고 뭐 내용들을 많이 이제 뭐 브리핑 듣고 했는데 좀 의심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도입해서 성능이 이게 좋을까? 미티어 해서 미카 미카 중심의 공정 미사일. 그래서 계속 의심을 이제 했는데 뭐 매직 뭐 이렇게 미사일들이 있죠. 그 걔들 자국산 미사일, 공정 미사일들이. 근데 역시나 이게 내 생각이 전에 옛날에 생각했던 게 맞구나. 그게 어떤 성능이 고성능이 아니구나. 그 시대에 물론 이제 그 발달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맞는구나. 그래서 프랑스제 뭐 라팔 전투기가 우리가 20년 전에 저기 경쟁을 붙였어요. F-15K로. 선정 안 하길 잘했죠. 네. 근데 미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PL-15보다는 훨씬 그 위에 있는 미사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주력 미사일이 될 수 있는? 일단 중국 쪽 입장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J-20을 이제 실전 배치하면서 그 무장으로도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은 기획을 이제 애초에 미티어가 그것도 한 20년 전에 개발을 천천히 해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이제서야 뭐 아주 원활하게 이제 생산 배치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동일하게 대등하게 전쟁을 하려면 저 수준의 미사일이 필요하다 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대등한 미사일을 이제 내놓고 실전에 사용을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앞선다기보다는 미티어의 대등한 미사일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직전에 이 PL-15라고 그러죠. 그 주력 미사일은 PL-10이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PL-15는 미티어 대응, 12는 미국제 암남 중거리 미사일.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 기술의 완성도가 PL-15에서 아주 그냥 급상승을 한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PL-15 이전에는 이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한테 뭐 기술료를 주고서 뒤로 받아서 자국화시킨 미사일들이 시리즈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대단하다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PL-12부터 이제 뭔가 이거 우리 거의 수준이 우리하고 비슷하네 하다가 15에서는 뭐야 이거 잘못하면 앞서겠네. 요번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제 그 공중 전력이 무기들이 이제 최근에 두각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거는 공개를 일부러 흘렸죠. 네. 미국도 흘리고 공개를 하고. 그것도 다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어디 수준에 맞추게끔 혼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라고 이제 한 게 앞으로 누가 이제 이게 더 앞서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정보를 빼내면서 상대방보다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건 노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을 빼낸다 말씀하셨잖아요. F-35가 2001년도에 이제 X-30으로 해서 이제 본격 개발을 했는데 중국하고 좀 친하게 무역을 하면서 서로 돈 벌면서 친하게 지냈던 2000년대 초반 대테러 전쟁에 미쳐 있을 때 미국이 인터넷을 뒤지면은 디자인부터 해서 기술 뭐 간단한 사양서 같은 게 있잖아요. 많이 공개됐었어요. 엄청나게. 네. 뭐 책자 같은 거는 아예 뭐 에어쇼에서 뭐 내가 뭐 기술자인데 필요하다면 아니면 내가 뭐 어느 회사에 항공 분야에 있는데 하면 저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간단한 기술서 같은 거 받았거든요. 유로파이터나 뭐 F-22 좀 흔하게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기본 자료를 모으고 인터넷 해킹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빼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상승을 한 게 이제 J-20이 나오게 된 동기가. J-22.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죠.
이 서방 측에서 우습게 봤지. 뭐 기껏해야 돈 들고 와서 이태리 뭐 레이더, 그리폰 뭐 레이더 기술들 사가는 돈 주고 와서 사가는 경우였거든. 프랑스제 뭐 헬리콥터 뭐 아니면 이태리 뭐 어뢰 그것들은 이제 돈 얼마 줄 테니까 중국 형태로 중국제로 만들어줘 뭐 이랬던 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이제 급상승을 이제 한 거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죠. 기술 경쟁은. 이제부터 이제 치열하게 네.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도 포함되겠죠. 그다음 유럽도 그렇고. 그때 이번에 미티어 얘기가 자주 나오던데 이 공대공 관련해서는 미티어가 가장 최고 사양급 미사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사양이길래 미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서방제에서 200km 이상, 뭐 300km까지 보는데요. 그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이 이거 하나예요? 없죠. 그러니까 실전 배치된 게. 실전 배치된 그 게. 전에는 미테오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탑건 영화 1편에서 봤던 이제 거기 전투기가 F-14 톰캣인데 거기서는 그 피닉스라는 미사일을 사용을 안 하는데 그 피닉스가 150km 사정거리.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뭐 중거리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로 이제 딱 표본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미테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KF-11을 이제 생산 그 시제기를 이제 만들고 6대 만들고 이제 양산 1호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부심이 이제 대단했죠. 이렇게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유할 수 있다. 주변국 전투기 다 견제할 수 있다. 네. 자부심이 이제 딱 있는데 이 공유전, 인도 파키스탄 공주에 딱 터지니까 야, 우리 그거 있어? 미사일 지금 갖다 실제 쏠 수 있는 미사일은 있는 거야. 저 전투기 맞춰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미사일이지. 지금 뭐 이렇게 단품 몇 개 있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공중 전력이 그냥 확 그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됐네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그리고 이제 이 좀 과도기에 1년 반의 시간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참고 기다려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이제 공대공 미사일인 거죠. 우리가 현무 5도 그렇고 지금 뭐 현무 6 이제 또 개발할 것이다. 미사일은 우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지대지에 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거죠. 오로지 지대지. 지대지 특화된 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특화된 게 전투기에서 지상으로 쏘는 거. 뭐 스칼프라든지 공대지. 공대지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야, 쟤네들 무섭다. 우리 것도 무섭고 이것도 무서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니까 이 공대공 전투를 안 해. 이렇다 할 게 없어. 뭐 어떻게 해서 격추했다는데 그 유명한 러시아제 무슨 내노라는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뉴스가 없는 거야. 찾아보니까. 그리고 되레 격추되고 있어. 뭐 SU-30 격추됐어. SU-35 격추돼.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항공전이 아니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드론이 최고의 드론. 이렇게 불과 뭐 며칠 전만 해도 한 뭐 보름 전만 해도 그러다 이게 터지니까 공대공 미사일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무기 체계는 다 갖춰야 되는. 드론도 더 많이 갖춰야 되고 공대공 미사일 더 많이 들어야 되고 그 플랫폼 전투기도 빨리 대량 생산 배치를 해서 구닥다리 전투기를 빨리 버려야 되는. 지금 우리나라 공군의 3세대 전투기 F5, 그러니까 KF5죠. 네.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했으니까 그게 아직도 뭐 50여 대 남아요. 그래요. 그거부터 버리는 게 지금 과제예요. 근데 이 KF-21 이 채산성 맞추고 이러려면 우리 자체산 200대 이상은 소모가 되어야 뭐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F-35인가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또 공군의 입장이고 뭐 복잡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실제 공군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전투기를 이제 도입하는 거잖아요. 국내산이든 해외산이든. 그러면 차기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새 전투기를 할 수 있는 게 KF-21하고 그 시리즈하고 F-35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전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KF-21을 지금 120대가 이제 계획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60대, 60여 대 더 사야 된다. 원한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제 5월 7일 이후로 인도, 파키스탄, 인도 공조를 보니까 KF-16이라는 전투기 있죠. 옛날에 네. 조립 생산한. 그것도 이제 간당간당한 거예요. 옆에 중국이기 때문에. 바다를 가까이 두고 바다를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KF-21이 이제 블록 2 이상을 더 증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이제 기획을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국방 관련 획득 관련 절차를 보면은 이제 세미나부터 열고 환기를 시키고
아마 조만간 이제 세미나 크게 열릴 거예요, 이거. 하긴 뭐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우리 구매한다 그랬었죠. 네. 뭐 이쪽에서의 뭔가 반응이 좀 나오겠네요, 확실하게. 뭐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이제 수출이 또 이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된다는 얘기 나오고 공군에서도 이걸 이제 좀 기획을 해야 되니까 아마 올해 에어쇼 때 되면 이제 설왕설래기가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더 생산한다고 하더라. 네. 그리고 블록 3로 더 단축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돈을 마련해서 넘어간다고 하더라. 그 계획으로. 이번 사례가 좋은 사례죠. 그러니까 그 두 나라는 한쪽은 이제 뭐 격추됐으니까 뭐 아주 슬플 것이고 아주 괴로울 것이고. 근데 나머지 나라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여파가 크다 이거죠. 하여튼 이 미사일 하여튼 우리의 그 지대지 미사일 개발 능력 우리 일단 뛰어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대지 이거 원리하고 쉬워요? 이거 원리하고 공중에서 이거 하고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그리고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 산업 아니면 이제 방사청 주도의 그 개발이라는 게 유별나게 공대공 미사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냥 외국에서 사면 되는 줄 알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대지가 더 이제 어떤 국가적인 존재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투자를 끊임없이 20년 동안 했죠. 네. 거기에 돈을 쏟아부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공대공 이거 안 했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서요. 아,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것도? 최소한 2030년은 넘어가야 되는. 그 초도 제품이 아무리 정신 차려 서둘러도 2032년. 그럼 그때까지는 뭐 미티어를 갖다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유일하게 이제 뭐 장거리 공동 미사일은 믿을 게 겁일 게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거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중국한테 이렇게 사거리에서 밀리는 공중전에서 밀리는 이 상황을 미국에서 뭔가 대책이 획기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름은 한 두세 차례 바뀌었는데 개발을 2007년부터 이제 발제, 소위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서 현재 2025년까지 완성이 아직 덜 된 게 제식기호가 AIM-260. 네. 뭐 JTAM 같은 뭐 있어요. 그 260이라는 기호를 가진 공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암남 미사일을 대체하고자. 이제 뭐 막바지 단계는 와 있다고 하는데 완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PL10으로 인해서 뭐 내년도 국방 예산에 좀 더 개발비를 더 줘가지고 빨리 완성시키는 쪽으로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라 아주 그냥 학을 떼니까 국방 예산 배정할 때 그거를 공군에서 미 공군에서 이렇게 뭐 개발비 R&D 비용을 더 대면은 승인을 바로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인도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다들 이제 그냥 방산 관련된 데서는 개발 돈 더 투자해야 되고 양산 배치 이거는 이제 호황을 좀 맞이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길 수밖에 없네요. 군사비가 계속해서 국방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공대공 미사일 미국도 역시 소홀히 한 건데 그게 시간이 뭐 지금의 우리 주력 공대공 미사일 암남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초의 전 세계 등장, 그러니까 공개된 언론을 통해서 시험 발사하는 게 1982년도인가? 엄청 옛날 한 5년 전 얘기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듭 개량을 했어요. A형, B형, C형, 그리고 가장 최신 개량은 뭐 D5인가 같은 D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장거리가 아니라 중거리. 뭐 한 150에서 160km. 그러니까 모자른 거잖아요. 200km.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안 되니까 AIM-260이라는 데로 이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그동안 이야기 나오는 게 튀르키예가 방산 쪽에서 우리 쪽의 기술을 좀 이전받고 해가지고 또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뭐 2001년, 2년도 기준으로 해서 출발점은 그때인데 네. K9 자주포를 이제 기술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K2 전차도 그렇고, 그러더니 이제 지상 무기 체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KT-1 훈련기, 그걸 모방한 또 훈련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T-50을 또 모방한 이제 후르제트라는 게 나오고, 그때 결국에는 KF-11급의 그 칸이라는 전투기가 등장을 시켜서 지금 이제 간단한 그 비행들은 했어요. 첫 비행들은. 그 본격적인 이제 개발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거를 그대로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무기체계 플랫폼 개발해서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 우리가 가면은 그들도 와서 싸게 뭐 주겠다고. 같은 그 형제 관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자주포나 전차만 그랬나 했는데 뒤로 또 거슬러 가보니까 발단이 된 게 그 80년대 말부터 발달된 게 장갑차였습니다. 장갑차. 네. 그 미국이 이제 개발하다가 그러니까 보병 수송 전투 장갑차에다가 기기와 보병 전투차 같은 개념을 좀 이렇게 섞은 게 있는데 AIFV라고. 그러니까 브래들리 그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제꼈지만은 그 직전에 그 개념이 그 미국제 M113 장갑차를 좀 더 고성능화시킨 AIFB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육군은 실용화를 안 해요. 바로 그냥 브래들리 장갑차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게 하나의 개발한 회사에서는 투자한 돈도 있고 해야 되니까 이게 아까우니까 네덜란드로 이제 가져가서 면허 생산을 뭐 시킨다든지 기술을 준다든지 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시기에 뭐 1979년, 뭐 1982년 뭐 이럴 때 83년, 4년 그 시기에 우리도 그렇고 튀르키예, 그 당시 터키도 그렇고 저거를 가져다가 모방. 근데 튀르키예는 이제 돈을 이제 뭐 해서 좀 기술료를 주고 사온 거고 우리는 아주 그냥 독자적 카피를 뜬 건데 그게 바로 이제 K200 장갑차.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 뭐 말레이시아 그 30년 전에 말레이시아 평화유지군 나갈 때 뭐 급하게 뭐 경쟁도 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장갑차가 뭐 시장에서 무기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밀렸죠 완전하게. 완성도는 또 그쪽이 높았나 봐요. 그 AIFV를 이제 모방한 튀르키예 장갑차가. 그 실제 시작은 장갑차를 이제 서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자주포, K9 자주포 가지고 푸트나 자주포 가져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그게 지금 그 유명한 전차.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거 기술 배워오고 또 우리 거는 이제 튀르키예가 가져가고. 근데 이번에 가장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관심이 떠오르는 게 그 KF-21보다도 더 나은 어떤 뭐 5세대를 지향하는 전투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중동 국가들에게 팔려고 하는데 가장 큰 경쟁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떠오르던데요. 근데 그들이 그 개발에 그 착수하고 시작한 게 좀 늦어요. 그 튀르키예 전투기가 몇 발짝 늦어요. 출발점이. 우리는 꾸준하게 2015년 이후로 차질 없이 개발을 다 해와서 지금 이제 양산 들어가기 직전인데 완전 양산 배치. 그래서 지금 이제 초도 개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이제 시험 배형을 한 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기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과제들, 과목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린 처음에 출발할 때 엔진이 확실하게 이제 보장이 되는 미국제 F414 엔진. 처음부터 이제 확고한 그 약속과 생산 양도, 그 완전히 120대 갈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담보가 되는데 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그게 확실한 게 없어요. 물론 현재 초도 그 시제기에는 미국제 F110이라는 엔진을 쓰는데 그거를 또 계속 사용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발용으로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독립성을 좀 간섭을 안 받기 위해서 영국에 주도하는 롤스로이스사제 그 유로파이터에 뭐 들어간 엔진이라든지 유로파이터 사용했던 그런 거로 좀 전환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좀 불확실해요. 왜냐면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엔진이지만 또 유로파이터 자체도 사겠다고 튀르키예가 최근에 그랬다가 독일이 공동 개발국이거든요. 유로파이터 영국하고 독일하고 스페인도 들어가 있지만 반대했어요. 이게 네.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치 상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엔진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엔진 문제도 있지만 그 지금 이번에 이제 어쨌든 사거리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튀르키예도 요거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도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미사일 도쿄들도 과제가 되겠죠. 근데 우린 착수를 했고. 그냥 단순히 미티어 적용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 유럽에서 방산업체들이 튀르키예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나토에 맞는 그 행동을 안 하니까 러시아하고도 뭐 S-400이라는 미사일 도입했고 해서 많이 혼란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배척도 받았고 군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대 무장도 어떤 보장된 게 사실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뭐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엔진, 뭐 무장, 그러니까 공대 무장이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개발이 너무 늦게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KF-21은 모든 분야 TO10을 이제 훈련기를 하면서 모든 분야 기술을 골고루 이거 다 해본 거 있어요. 다 모았어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KF-11 보라매 전투기 착수에 들어가기 전에 다행히도 분야별로 다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완성을 빨리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의 진행 그 속도나 능력이 걔들 껍데기만 사실상 나온 거고 우리는 이제 알차게 다 해서 빨리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은 수출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형만 존재하는 이름만 존재하는 기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일단 튀르키예는 아직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전투기에서는 기껏해야 우리한테 속속일 수 있는 거는 그 후르제트라는 T-50급 초음속 훈련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저가 공세를 해가지고 지금 훈련기를 이제 고성능의 그런 제트 훈련기 구입을 안 한 나라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미국의 T-7이라는 훈련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러시아 중심의 야크 130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태리가 주도하는 M346도 있고, 우리도 있고, T50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파고들 수도 있죠. 좀 장기적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새로운 실험국들은 막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미 좀 이렇게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 프랑스도 그렇고 아까 미카 미사일도 그렇고 이렇게 왜 개발을 안 할까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 개발을 하고 뭐 비행기도 좀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40년 된 전투기면 뭔가 플랫폼을 바꾸고 아니, 잘 아시다시피 뭐 서유럽이라는 나라가 복지라는데 인권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냉전을 겪었고 겨우 그게 이제 탈냉전 된 게 91년도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91년 12월 달 그때부터 한 30년 동안 야 이제는 복지비 우리 먹고 뭐 노는데 돈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대테러 전쟁이 일어났죠. 2001년도 9월부터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테러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그쪽에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난민 관리비 그러니까 엉뚱한데 돈을 이제 소비를 많이 했죠. 그리고 군비 쪽은 항상 뒷전을 밀었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미국에서 계속 국방비 증액해라. 너네 너무하다. 이 얘기가 뭐 사실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뭐 몇 달 동안 언론을 보면은 국내 언론을 보면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트럼프만 나쁜 놈. 근데 미국은 이제 자기들이 당한 게 있다 이거죠. 쟤들은 딴 데 돈 쓰고 나는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이 서유럽이 이제 국방비를 더 늘려라 하면서 상대적으로 같은 시기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한테는 예전에 비해서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심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물론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 들었으면은 이제 또 어떻게 정의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틀린 점이 있어요. 트럼프 정부 일기 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이 너무 그 나태한 거. 국방력에 신경 안 쓰고 30년 동안 이제 즐긴 거.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니까 명분이 생겼죠. 미국이. 그리고 이 서유럽의 그 방산업체나 군사력을 근본적으로 보면은 실력은 있는데 기술력도 있고 돈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쓰니까 이제 그 독일 주둔 미군을 뭐 뺀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배치, 헝가리로 밑으로 내려앉히는 거죠. 아예 빼는 건 아니고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여력, 예산 문제를 좀 줄여가지고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중국을 상대하는 이 동북아 지역에 자기들 미군한테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일본도 이제 더 돈을 더 쓰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무 전환시켜서 예전보다는 이제 규모가 이제 또 실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전력이. 지금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고 주한미군군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는 뭐 예전에 비교해서는 아주 대놓고 내놓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 온도 차이가 이제 좀 있는데 이번에는 서유럽을 이제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또 서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다시 재가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유럽 방산업체 별로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 K방산 하는 거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 전범국인 일본을 또 그 방산업체를 내세울 수는 없고 대외적인 명분이 그 차선책이 이제 대한민국 제품 그동안에 뭐 20년 전에 완성시켜 놓은 것들을 이제 그 요소 나라들 자기들이 그 미국제 무기가 골고루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게끔 뭐 지원을 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방해를 안 한다든지 왜냐면 이제 FA50이나 앞으로 나올 KF11이 다 미국제 엔진이기 때문에 방해를 안 한다는 개념은 내가 엔진 제때 만들어 납품을 할게 이것만 해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T50 수출할 때 F50 경제전투기 수출할 때 그래 내가 제대로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엔진을 줄게 납품할게 네. 이런 게 이제 지원한다는 거죠 미국이. 네. 거부를 안 하고 입히게 접히게 되고 이제 늦게 납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딱 지켜준다는 거. 물론 이제 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몇 달 늦는 건 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미국이 이제 그거를 도와주고는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방산이 그런 면에서 상대 나라 수출 대상 나라들이 미국이 원하는 나라들한테 잘 찾아가서 세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 나라의 특성을 살펴본다든지 뭐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서 이렇게 들어가 세일을 한다든지 요거는 제가 볼 때 아직 부족해요. 네. 그 방산업체들이 좀 덜 그 탐구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들의 일인데.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이거는 정치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상황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네, 하여튼 우리 K방산에 좋은 기회가 어쨌든 왔으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죠. 각 기업체들 뭐 자기 회사의 운명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